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디시 코입니다. 저자는 랍비 니우롱 봉태,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랍비 니우롱 봉태, 브라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미국 뉴욕에서 유대 신학 교육을 받고 랍비로 서품이 되었다. 녹색 랍비라고 불릴 만큼 환경과 인권 보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제의 해결을 돕는 책이다. 여기에는 끝없는 박해와 순환에 시달려온 한민족의 오래된 전통이 담겨있다. 비로는 창조와 문제 해결의 어머니라고 하듯 유대인들은 가혹한 환경에 처함으로써 인생을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를 유대어로는 이디시콥이라고 한다. 이디시콥은 어떤 방법론이나 지식체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식적이고 실존적인 의문을 제기하게끔 촉발하는 최소 임계 질량만큼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이디시콥은 희망을 포기했던 당신으로 하여금 반짝이는 눈빛을 되찾고 다시 게임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끔 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당신을 패자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렸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가능성의 달인으로 자신을 쇄신시키게 하는 그런 독특한 힘이다. 처음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숨겨진 선택지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방법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누릴 수가 있다. 창조적인 사고는 무지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지혜는 생존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아지가 이빨을, 고양이가 손톱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용해 실제로 위기를 극복해낸 생존자로서 그들은 그 방법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했다. 불가능성은 일시적인 조건일 뿐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만큼 창조와 직관을 활발하게 가동시켜주는 원료는 없다. 확실한 가능성은 서둘러 흰 수건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세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느 마을에서 한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 즉시 범인으로 지목된 한 유대인이 체포되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에야 자신이 희생양으로 정해졌으며 더 이상 어떤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랍비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옥에 도착한 랍비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랍비는 그를 안심시켰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악마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하느님이 굽어 살피기를. 남자는 랍비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어쨌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어느덧 재판일이 되었고 판사는 짐짓 공평한 판결이라는 평판을 얻고자 피고에게도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피고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느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자 한다. 나는 하나의 종이 위에 무죄, 다른 종이 위에는 유죄라고 적을 것이다. 피고는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대의 운명은 하느님에게 달려있다. 그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판사는 아마도 두 개의 종이 위에 모두 유죄라고 적어 놓을 것이 뻔했다. 간단히 말해 살아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무죄라고 쓰인 종이를 고를 수가 없다. 그런 종이는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랍비의 충고를 기억해내고 잠깐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때 새로운 해결책이 번뜩였다. 그는 하나의 종이를 골라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그걸 먹어버리면 자네의 운명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는 대답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이에 적힌 말에 정반대가 바로 저의 운명일 테니까요. 만약 이 상황을 제한된 시야로만 바라봤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강제적이고 교묘한 함정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0%의 가능성을 100%로 변화시켰다. 다른 말로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처럼 상황을 재구성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기질에 의존하고 있다. 고대부터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현실이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왔다. 하나씩 껍질을 벗김으로써 우리는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드러난 세계의 영역.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 한 가지 사실만이 감춰져 있는 차원이다. 매우 밝은 빛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듯 이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뚜렷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는 냉정하고 정적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예견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통합적인 현실이 네 겹으로 이루어진 양파라고 보았을 때 이 영역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영역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제1 영역이 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제1 영역만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영역 속으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반대로 본 사람은 자신이 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시야가 자원인 동시에 한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연습으로 뺄셈 문제를 낸다고 할 때 그 문제 자체는 환원된 형태를 띈다. 예를 들어보자. 심부름에 간 소녀는 6개의 사과를 샀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2개밖에 없었다. 소녀는 몇 개의 사과를 잃어버렸는가?
그러자 3개, 6개, 2개, 없다 등 그럴듯한 대답이 나왔다. 없어요. 사실 소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기 때문이다. 3개요. 3개는 잃어버리고 1개는 소년이 먹었기 때문이다. 6개요. 사과 6개가 모두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2개요. 소녀는 반값에 사과를 샀기 때문에 4개를 잃었지만 실제로는 2개를 잃은 셈이기 때문이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답은 분명 4개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볼품없는 최악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반면에 2개라는 대답은 자연스럽고 경험적이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소년이 반값에 사과를 샀다면 그는 2개만을 잃어버린 셈이 된다. 이 대답은 단순히 셈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의 반응,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현실을 평면적으로 파악하는 데만 집착할 때 우리는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창출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통찰, 즉 기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정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해석력의 문자적인 차원을 넘어선 더 높은 이해로서 이 세상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눈앞의 문제 그 자체만을 이해하고자 인식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히 검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훈련된 시각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검은 불로 쓰인 문장만큼이나 그 글자 주변에 흰 불로 쓰인 여백도 목적과 계산을 짓는 실제적인 무엇이 된다. 어쨌든 극도로 미묘하고 복합적인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단순성과 구체성에 놀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열린 상태는 숨겨진 차원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몰랐던 영역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처음 떠올렸던 생각들이 제한되고 미숙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버려라.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한계 안에 갇혀있는 마음의 포로이다. 유대 전통 문학에서 가장 흔하게 풍자되는 인물상이 바로 천재인데 이들은 자신만의 논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들은 지당하고 완벽한 논리로 모든 생각을 전개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특출난 감수성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탈출구와 정답을 찾아 헤매면서 미로와도 같은 자신만의 논리 속에 계속 머문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스스로 무지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사고 패턴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즉 논리적이지 않은 마음의 영역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지식을 얻는 과정 중에서도 기초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최대한의 확실성을 보장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무지함으로써 정면 돌파하는 태도가 더 나은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연구자는 쓰레기통을 적당하게 이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소모적인 지식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지함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다. 한 교사가 물었다. 11개의 사과를 12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를 초월한 답변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간단합니다. 사과를 갈아서 소스로 만들면 되죠.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패턴을 의심하는 것은 최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194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시도르 라비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모든 성공을 어머니의 덕으로 돌렸다.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가면 다른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그 대신에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의 주된 차이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집중력보다는 전체적인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여하에서 온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학생은 단 하나의 조건만 바뀌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돼버린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다. 빠른 말과 느린 말,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 제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 대답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빠른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데려다 주는 탈 것, 즉 속도와 효율성의 개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 랍비는 일부러 조건화된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모든 질문에는 반드시 무지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무지 덕분에 비로소 대답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했다. 상황을 재구성하라. 재구성은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건 무엇과 비슷하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경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곡이나 삐꼼 없이 정말로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해석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유대 전통에서는 손해를 보았을 때 이런 재구성의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낸다. 물잔이나 접시가 깨지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유대인 주부는 마젤 토브, 즉 이거 참 운이 좋은걸? 이렇게 반응을 한다. 쓸모없는 것이 깨져서 다행스러워. 이걸로 액땜을 했으니 앞으로 주의하면 중요한 물건이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보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보도블록에 긁히는 등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불행의 신호들은 오히려 행운의 신호로 바뀌어버린다. 수염이 주인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주인이 수염을 잃는 편이 훨씬 낫지. 이런 재구성의 방법은 수세기 동안 고난을 거치면서 터득한 교훈으로 유대인에게는 거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제2 영역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재구성은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다음의 일화를 함께 살펴보자.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다가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본대로 말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월급을 올려주자. 아들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월급을요? 그래.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니? 아들은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주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상황을 매우 섬세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종업원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월급도 올랐다. 반면 아들은 구체적인 처벌을 기대하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었다. 이런 재구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처벌이라고 하는 단일한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단지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상황의 단일한 맥락에다 자신을 묶어두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이 천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무지와 불확실성을 자학하게 되고 일종의 통찰력을 얻게 된다. 진실을 말하면 거꾸로 매달아 죽일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악독한 폭군이 협박을 하자 죄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아마도 참수형을 당해 죽을 것입니다. 그는 폭군의 허를 찌름으로써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수형에 처한다면 죄수는 진실을 말한 셈이 되므로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한다. 매달아 죽인다면 죄수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므로 참수형에 처해져야만 한다. 드러난 것이 오류로 이끌었다. 우리는 드러난 것을 달리 다룰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드러난 영역이 감추어진 요소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문제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편협하지 않은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리를 두고 그 문제를 대함으로써 단순한 논리에 지배당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르디체프의 한 랍비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남자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시오? 랍비여, 눈앞의 빵을 붙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빵이 당신 앞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하시오? 그것은 당신의 뒤에 있을 수도 있지 않소? 그렇다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그 랍비는 빵을 쫓아다닌다는 남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꼬집어내어 비틀었다. 우리는 그 남자가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랍비가 제2 영역에 정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랍비는 좌우를 살피지 않는 남자의 행동에서 그가 현재에 살고 있지 못함을 밝혀냈다. 현재야말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사고의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는 아래의 일화는 무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해력의 부족은 이해하려는 욕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래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무지함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 납비가 고개사가 줄을 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맞췄을 때 랍비가 고개사에게 물었다. 균형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되물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랍비가 말했다. 물론 땅도 아니고 줄도 아니겠죠. 맞소. 줄 끝의 장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이겠소? 라삐가 대답했다. 끝에서 돌아서는 순간 바라봐야 할 것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순간이겠군요. 바로 맞췄소. 사고 활동은 바로 인접한 다음 단계 때문에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한 발씩 정확하게 내딛는 것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목표에 다다른 지점, 즉 장대에 가까운 줄의 끝부분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 진실한 탐구자라면 당신이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즉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장대를 포기해야 할 때야말로 균형을 유지해야 될 순간이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조언해 줄 것이다. 그저 한 발 한 발 줄 위를 걸어가는 순간은 제1영역을 반영한다.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장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은 제2영역을 반영한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그 짧은 순간, 어떤 기준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매우 다른 현실 속에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세계이다. 한 가난한 농부가 읍내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자 90달러와 주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었다. 이 지갑을 주었다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표시로 1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당장 그 주소를 찾아가서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주인은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받기로 한 10달러를 지갑에서 꺼내갔군요. 가난한 농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맹세했지만 주인은 원래 100달러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90달러밖에 없다고 우겼다. 그들은 근처에 사는 라삐를 찾아갔고 라삐는 농부와 지갑 주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지갑 주인이 물었다. 라삐요, 누구의 말을 믿으십니까? 접니까? 아니면 저 무식한 농부입니까? 물론 당신의 말을 믿소. 농부에게는 분한 일이었지만 라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지만 라삐가 그 지갑을 집어서 농부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지갑 주인이 놀랄 차례였다. 무슨 짓입니까? 라삐는 자신의 판결을 들려주었다. 당신은 지갑에 100달러가 들어있다고 말했지 않소. 그런데 이 사람은 주운 지갑에 원래 90달러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 지갑은 당신 것이 아니오. 지갑 주인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제가 잃어버린 돈은요? 라삐는 다시 차근히 설명했다. 누군가 100달러가 든 지갑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라삐는 벌어진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지갑 주인이다. 그는 이 상황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뜻대로 되었다. 그의 주장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불합리하고 숨겨진 영역 속에서는 때로는 바보 같고 왜곡된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기대치 않았던 논리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각자의 말에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현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이를 더 꼬이게 하는지를 관찰해보는 방법이 유용할 수가 있다.
하나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이득을 줄 수 없으며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상황은 뒤집힐 수가 있다. 위의 이야기에서 랍비의 논리는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투명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내진 것이다.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스라엘의 랍비 메나헴은 편지를 쓸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였다. 진실로 겸손한 이가 보냅니다. 그걸 본 누군가가 리진의 랍비에게 물었다. 랍비 메나헴이 정말로 겸손하다면 어찌 자기 입으로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합니다. 그는 겸손함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겸손함을 더 이상 덕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모순된 이야기다. 그 랍비는 진실로 겸손했기에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자랑거리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그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겸손이라는 특별한 덕목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아주 명확하고도 모순된 표현을 통해 그는 숨겨진 영역을 흡수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겸손하다는 칭찬조차 무의미해질 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숨겨진 영역 덕분에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 것이다. 별 볼 일 없던 학생이었던 모에 비해 사촌 데니는 반에서 늘 1등이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 모가 만지는 모든 것은 금덩이가 되었지만 데니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 한 번은 모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더 이상 참지 못했던 데니는 모에게 달려가 물었다. 무슨 수를 쓴 건지 이제는 좀 알려줘. 대체 어떻게 복권에 당첨이 된 거야? 모는 대답했다. 진짜 알고 싶다면 알려줄게. 나는 복권을 사기 전에 꿈을 꿨어. 천사들이 성가를 불렀는데 그들은 7줄로 서 있었고 줄마다 8명이 있었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나는 바로 다음날 63이라는 숫자로 끝나는 복권을 샀지. 그래서 당첨이 된 거야. 하지만 7 곱하기 8은 56이잖아. 63이 아니라고. 정말? 몰랐네. 넌 참 계산을 잘하는구나. 데니는 세상에는 해답을 제공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는 비록 잘못된 계산을 했지만 직관적 활동에서조차 이성에 의존해야 하는 데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숨겨진 세계는 논리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부조리가 오히려 생존의 통로가 되는 이상한 곳이다. 완전한 바보가 어설픈 현자보다 더 쓸모있는 곳이며 순진함과 미련함이 지식의 새로운 측면을 밝혀주는 곳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해결책은 종종 모든 질문에 철저하게 새로운 의문을 덧붙이는 데서 얻어진다. 숨겨진 세계에는 지도가 없다. 숨겨진 세계는 먼저 경험을 통해 접근하고 나서야 인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논리를 버려라. 인간의 가장 공통된 희망 중 하나는 무질서하고 비논리적이고 난해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듯 보이는 특정 종류의 정보들을 통제하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처럼 욕망은 곧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명확하게 정의된 주제와 자아가 없는 꿈속에서 얻어진 결론들은 언어와 개념으로 구성된 이 세계 속에 오히려 막연함만 증가시킬 것이다. 꿈의 대상들은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와 떼어놓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따금 직관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난 세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숨겨진 세계로부터 새어나온 지식을 육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마치 드러난 영역의 요소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육감은 객관, 논리,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무언가가 형상을 획득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형상을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매개체를 발견했을 때 이를 직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지를 갖고 숨겨진 영역을 다루려고 노력할 때는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의 차이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관적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개입하지 말고 답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내버려 둔 뒤에 그 답에 적절한 질문을 역으로 추적하라. 만약 이런 직관적인 대답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들이 가슴 주위를 맴돌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면 곧 적절한 질문이 맴도는 정답들 중 하나를 정확히 찾아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출처를 알 수 없는 해답이 드러난 세계 속에서 형상을 획득할 것이다. 그들은 무척 궁금해할 것이다. 어떤 질문을 던졌기에 이런 답을 얻어냈지?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들은 질문에 대답하는 행위가 아니라 질문이 답으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상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통제보다는 내버려둠을 통해 직관적인 세상에 참여할 수가 있다.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자. 랍비 수시아와 같은 도시에 살던 한 남자는 그 랍비의 청빈한 생활을 보고 무척 감동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랍비의 성구함에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몰래 놓고 사라졌다. 그 돈 덕분에 랍비 수시아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 한편 자선을 베풀기 시작한 남자도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갔다. 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랍비에게 더 많이 기부를 했고 그럴수록 이자가 붙듯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랍비 수시아가 위대한 랍비 마깃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자에게 기부한 탓에 이만큼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 스승에게 기부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따를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실행했다. 그는 랍비 마깃이 머무는 도시를 찾아가 자신의 기부를 받아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남자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마저 모두 잃는 처지가 되었다. 남자는 고민 끝에 랍비 수시아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고는 스승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당신이 말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랍비 수시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시오. 그 대상이 내가 되었든 그 누구였든 당신이 분별하지 않고 기부했을 때 마찬가지로 신도 누구에게 복을 내리는지 분별하지 않고 당신에게 행운을 주었던 거라오. 하지만 당신이 특별히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부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자 신도 똑같이 분별하기 시작했다오. 이 이야기는 남자가 통제력과 논리에 매달리자마자 다른 본성의 과정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몸이 부교감 신경계의 지배를 받듯 사고작용에서도 같은 양상이 펼쳐진다. 직관의 세계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신중하게 다뤄줘야 한다. 습관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논리의 영역에 출두시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것 좀 봐 하는 말은 우리를 좀 더 논리적이고 분별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신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를 숨겨진 세계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가슴을 봐라고 말하는 대신에 가슴에 귀를 기울여봐 하고 말해야 한다. 저 너머의 숨겨진 영역 안에서 보는 능력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무언가에 접근하려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숨겨진 영역에 정당하게 참여하고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드러난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제의 방법들은 이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의도적인 선택과 추론으로 숨겨진 영역을 대할 때마다 숨겨진 영역과의 관계는 더욱 꼬이게 된다. 논리는 오히려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숨겨진 현실에 논리적인 조건을 적용하려는 욕망은 지금까지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 속의 부자는 숨겨진 영역과의 관계에 형상을 애써 끌어들였고 그 형상적인 차원에 속박되자마자 관계는 끝이 났다. 그가 매개체를 인식했을 때 그는 형상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그저 적절히 노력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형상을 독점하려 한 탓에 숨겨진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처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절판이 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정신세계사에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절판됐을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유대인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디시 코유입니다. 저자는 랍비 니우롱 봉테,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랍비 니우롱 봉데, 브라질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
미국 뉴욕에서 유대 신학 교육을 받고 랍비로 서품이 되었다. 녹색 랍비라고 불릴 만큼 환경과 인권 보호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문제의 해결을 돕는 책이다. 여기에는 끝없는 박해와 순환에 시달려온 한민족의 오래된 전통이 담겨있다. 비로는 창조와 문제 해결의 어머니라고 하듯 유대인들은 가혹한 환경에 처함으로써 인생을 바라보는 뛰어난 통찰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를 유대어로는 이디시콥이라고 한다. 이디시콥은 어떤 방법론이나 지식체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식적이고 실존적인 의문을 제기하게끔 촉발하는 최소 임계 질량만큼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이디시콥은 희망을 포기했던 당신으로 하여금 반짝이는 눈빛을 되찾고 다시 게임 속으로 다시 뛰어들게끔 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 당신을 패자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뜨렸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이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가능성의 달인으로 자신을 쇄신시키게 하는 그런 독특한 힘이다. 처음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숨겨진 선택지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구태의연한 방법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발견하는 놀라움을 누릴 수가 있다. 창조적인 사고는 무지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으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지혜는 생존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강아지가 이빨을, 고양이가 손톱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숨겨져 있던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용해 실제로 위기를 극복해낸 생존자로서 그들은 그 방법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성공을 자축했다. 불가능성은 일시적인 조건일 뿐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만큼 창조와 직관을 활발하게 가동시켜주는 원료는 없다. 확실한 가능성은 서둘러 흰 수건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을 위해 마련되어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세부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온다. 어느 마을에서 한 아이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 즉시 범인으로 지목된 한 유대인이 체포되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간 후에야 자신이 희생양으로 정해졌으며 더 이상 어떤 변호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랍비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옥에 도착한 랍비는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다. 랍비는 그를 안심시켰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악마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하느님이 굽어 살피기를. 남자는 랍비에게 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어쨌든 포기하지만 않으면 방법이 생길 겁니다. 어느덧 재판일이 되었고 판사는 짐짓 공평한 판결이라는 평판을 얻고자 피고에게도 결백을 증명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피고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하느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자 한다. 나는 하나의 종이 위에 무죄, 다른 종이 위에는 유죄라고 적을 것이다. 피고는 그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그대의 운명은 하느님에게 달려있다. 그 유대인이 생각하기에
판사는 아마도 두 개의 종이 위에 모두 유죄라고 적어 놓을 것일 뻔했다. 간단히 말해 살아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무죄라고 쓰인 종이를 고를 수가 없다. 그런 종이는 애초부터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라삐의 충고를 기억해내고 잠깐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때 새로운 해결책이 번뜩였다. 그는 하나의 종이를 골라 그것을 입에 넣고 삼켜버렸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그걸 먹어버리면 자네의 운명을 확인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는 대답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종이에 적힌 말에 정반대가 바로 저의 운명일 테니까요. 만약 이 상황을 제한된 시야로만 바라봤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강제적이고 교묘한 함정 속에서도 그는 새로운 관점에서 0%의 가능성을 100%로 변화시켰다. 다른 말로 상황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이처럼 상황을 재구성하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기질에 의존하고 있다. 고대부터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현실이 마치 양파처럼 겹겹이 이루어져 있다고 믿어왔다. 하나씩 껍질을 벗김으로써 우리는 상황의 한쪽 면만을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드러난 세계의 영역. 드러난 세계의 드러난 영역은 엄청난 양의 정보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이는 가운데 단 한 가지 사실만이 감춰져 있는 차원이다. 매우 밝은 빛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듯 이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뚜렷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주는 냉정하고 정적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예견과 예측을 할 수가 있다. 통합적인 현실이 네 겹으로 이루어진 양파라고 보았을 때 이 영역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껍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 구체적이고 명백한 영역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제1 영역이 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십상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제1 영역만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 영역 속으로 환원시킬 수가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반대로 본 사람은 자신이 본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시야가 자원인 동시에 한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연습으로 뺄셈 문제를 낸다고 할 때 그 문제 자체는 환원된 형태를 띈다. 예를 들어보자. 심부름에 간 소녀는 6개의 사과를 샀다. 그런데 집에 왔을 때는 2개밖에 없었다. 소녀는 몇 개의 사과를 잃어버렸는가? 그러자 3개, 6개, 2개, 없다 등 그럴듯한 대답이 나왔다. 없어요. 사실 소녀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도둑 맞았기 때문이다. 3개요. 3개는 잃어버리고 1개는 소년이 먹었기 때문이다. 6개요.
사과 6개가 모두 썩어 있었기 때문이다. 2개요. 소녀는 반값에 사과를 샀기 때문에 4개를 잃었지만 실제로는 2개를 잃은 셈이기 때문이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는 사라진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논리적인 답은 분명 4개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볼품없는 최악의 답이라고 볼 수가 있다. 반면에 2개라는 대답은 자연스럽고 경험적이며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소년이 반값에 사과를 샀다면 그는 2개만을 잃어버린 셈이 된다. 이 대답은 단순히 셈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의 반응, 즉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현실을 평면적으로 파악하는 데만 집착할 때 우리는 현실의 새로운 측면을 창출하거나 의문을 품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통찰, 즉 기본적인 조건 너머에 있는 정보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해석력의 문자적인 차원을 넘어선 더 높은 이해로서 이 세상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다. 눈앞의 문제 그 자체만을 이해하고자 인식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히 검토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현자의 훈련된 시각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검은 불로 쓰인 문장만큼이나 그 글자 주변에 흰 불로 쓰인 여백도 목적과 계산을 짓는 실제적인 무엇이 된다. 어쨌든 극도로 미묘하고 복합적인 이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세상의 단순성과 구체성에 놀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열린 상태는 숨겨진 차원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몰랐던 영역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새로운 빛을 보게 되고 처음 떠올렸던 생각들이 제한되고 미숙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논리를 버려라.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한계 안에 갇혀있는 마음의 포로이다. 유대 전통 문학에서 가장 흔하게 풍자되는 인물상이 바로 천재인데 이들은 자신만의 논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들은 지당하고 완벽한 논리로 모든 생각을 전개하기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과 특출난 감수성을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탈출구와 정답을 찾아 헤매면서 미로와도 같은 자신만의 논리 속에 계속 머문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스스로 무지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사고 패턴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는, 즉 논리적이지 않은 마음의 영역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일은 지식을 얻는 과정 중에서도 기초 단계라고 할 수가 있다. 장애물과 마주쳤을 때 최대한의 확실성을 보장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무지함으로써 정면 돌파하는 태도가 더 나은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연구자는 쓰레기통을 적당하게 이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소모적인 지식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무지함에 집중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다. 한 교사가 물었다. 11개의 사과를 12명의 학생에게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를 초월한 답변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간단합니다.
사과를 갈아서 소스로 만들면 되죠.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패턴을 의심하는 것은 최상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1944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시도르 라비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모든 성공을 어머니의 덕으로 돌렸다. 학교가 끝나서 집에 가면 다른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머니는 그 대신에 오늘은 학교에서 무엇을 질문했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학생과 실패하는 학생의 주된 차이는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집중력보다는 전체적인 전후 상황을 고려해서 그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여하에서 온다. 문제에만 집중하는 학생은 단 하나의 조건만 바뀌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게 돼버린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다. 빠른 말과 느린 말, 둘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 제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 대답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빠른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어딘가로 데려다 주는 탈 것, 즉 속도와 효율성의 개념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 랍비는 일부러 조건화된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모든 질문에는 반드시 무지의 함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무지 덕분에 비로소 대답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일깨우려 했다. 상황을 재구성하라. 재구성은 질문을 던지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건 무엇과 비슷하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경과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곡이나 삐꼼 없이 정말로 비슷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해석하거나 상황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유대 전통에서는 손해를 보았을 때 이런 재구성의 방법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낸다. 물잔이나 접시가 깨지는 것처럼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유대인 주부는 마젤 토브, 즉 이거 참 운이 좋은걸? 이렇게 반응을 한다. 쓸모없는 것이 깨져서 다행스러워. 이걸로 액땜을 했으니 앞으로 주의하면 중요한 물건이 부서지는 일은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달리보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거나 자동차 타이어가 보도블록에 긁히는 등 흔히 마주할 수 있는 불행의 신호들은 오히려 행운의 신호로 바뀌어버린다. 수염이 주인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주인이 수염을 잃는 편이 훨씬 낫지. 이런 재구성의 방법은 수세기 동안 고난을 거치면서 터득한 교훈으로 유대인에게는 거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 제2 영역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재구성은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과정이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다음의 일화를 함께 살펴보자.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돕다가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본대로 말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아버지는 별로 고민도 하지 않고 대답했다. 월급을 올려주자. 아들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월급을요? 그래.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것은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겠니? 아들은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주어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상황을 매우 섬세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종업원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월급도 올랐다. 반면 아들은 구체적인 처벌을 기대하는 단순한 논리에 빠져 있었다. 이런 재구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처벌이라고 하는 단일한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단지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상황의 단일한 맥락에다 자신을 묶어두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쌓아놓은 지식이 천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무지와 불확실성을 자학하게 되고 일종의 통찰력을 얻게 된다. 진실을 말하면 거꾸로 매달아 죽일 것이고 거짓말을 하면 참수형에 처할 것이다. 악독한 폭군이 협박을 하자 죄수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아마도 참수형을 당해 죽을 것입니다. 그는 폭군의 허를 찌름으로써 살아날 수가 있었다. 참수형에 처한다면 죄수는 진실을 말한 셈이 되므로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한다. 매달아 죽인다면 죄수는 거짓말을 한 셈이 되므로 참수형에 처해져야만 한다. 드러난 것이 오류로 이끌었다. 우리는 드러난 것을 달리 다룰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드러난 영역이 감추어진 요소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문제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편협하지 않은 유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거리를 두고 그 문제를 대함으로써 단순한 논리에 지배당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베르디체프의 한 랍비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남자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시오? 랍비여, 눈앞의 빵을 붙잡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빵이 당신 앞에 있는지를 어떻게 확신하시오? 그것은 당신의 뒤에 있을 수도 있지 않소? 그렇다면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대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겠소? 그 랍비는 빵을 쫓아다닌다는 남자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꼬집어내어 비틀었다. 우리는 그 남자가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랍비가 제2 영역에 정통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랍비는 좌우를 살피지 않는 남자의 행동에서 그가 현재에 살고 있지 못함을 밝혀냈다. 현재야말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사고의 올바른 방법을 일러주는 아래의 일화는 무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해력의 부족은 이해하려는 욕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래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무지함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한 납비가 고개사가 줄을 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고개를 맞췄을 때 랍비가 고개사에게 물었다. 균형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고개사가 이렇게 되물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랍비가 말했다. 물론 땅도 아니고 줄도 아니겠죠. 맞소. 줄 끝의 장대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이겠소? 랍비가 대답했다. 끝에서 돌아서는 순간 바라봐야 할 것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순간이겠군요. 바로 맞췄소. 사고활동은 바로 인접한 다음 단계 때문에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한 발씩 정확하게 내딛는 것은 마치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목표에 다다른 지점, 즉 장대에 가까운 줄의 끝부분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찾아온다. 진실한 탐구자라면 당신이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즉 지금까지 기준으로 삼았던 장대를 포기해야 할 때야말로 균형을 유지해야 될 순간이고, 그럼으로써 주어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조언해 줄 것이다. 그저 한 발 한 발 줄 위를 걸어가는 순간은 제1영역을 반영한다.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장대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은 제2영역을 반영한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그 짧은 순간, 어떤 기준점도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은 매우 다른 현실 속에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세계이다. 한 가난한 농부가 읍내로 가는 길에 지갑을 주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자 90달러와 주인의 이름, 주소,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모가 있었다. 이 지갑을 주었다면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표시로 10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당장 그 주소를 찾아가서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었다. 그러나 주인은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받기로 한 10달러를 지갑에서 꺼내갔군요. 가난한 농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맹세했지만 주인은 원래 100달러가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90달러밖에 없다고 우겼다. 그들은 근처에 사는 라삐를 찾아갔고 라삐는 농부와 지갑 주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지갑 주인이 물었다. 라삐요, 누구의 말을 믿으십니까? 접니까? 아니면 저 무식한 농부입니까? 물론 당신의 말을 믿소. 농부에게는 분한 일이었지만 라삐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지만 라삐가 그 지갑을 집어서 농부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는 지갑 주인이 놀랄 차례였다. 무슨 짓입니까? 라삐는 자신의 판결을 들려주었다. 당신은 지갑에 100달러가 들어있다고 말했지 않소. 그런데 이 사람은 주운 지갑에 원래 90달러밖에 없었다고 하니 이 지갑은 당신 것이 아니오. 지갑 주인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제가 잃어버린 돈은요? 라삐는 다시 차근히 설명했다. 누군가 100달러가 든 지갑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라삐는 벌어진 상황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지갑 주인이다. 그는 이 상황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제시하고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래서 결국 그의 뜻대로 되었다. 그의 주장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불합리하고 숨겨진 영역 속에서는 때로는 바보 같고 왜곡된 관점을 유지함으로써 기대치 않았던 논리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하다. 각자의 말에 모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 현실에 대한 어떤 해석이 이를 더 꼬이게 하는지를 관찰해보는 방법이 유용할 수가 있다. 하나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이득을 줄 수 없으며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하면 언제든지 상황은 뒤집힐 수가 있다. 위의 이야기에서 라삐의 논리는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투명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끌어내진 것이다. 유대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스라엘의 랍비 메나헴은 편지를 쓸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였다. 진실로 겸손한 이가 보냅니다. 그걸 본 누군가가 리진의 랍비에게 물었다. 랍비 메나헴이 정말로 겸손하다면 어찌 자기 입으로 자신을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는 정말로 겸손합니다. 그는 겸손함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서 겸손함을 더 이상 덕목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겸손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모순된 이야기다. 그 랍비는 진실로 겸손했기에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할 수가 있었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자랑거리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을 그처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겸손이라는 특별한 덕목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아주 명확하고도 모순된 표현을 통해 그는 숨겨진 영역을 흡수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겸손하다는 칭찬조차 무의미해질 만큼 겸손한 사람이라는 숨겨진 영역 덕분에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 것이다. 별 볼 일 없던 학생이었던 모에 비해 사촌 데니는 반에서 늘 1등이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후에 모가 만지는 모든 것은 금덩이가 되었지만 데니는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 한 번은 모가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더 이상 참지 못했던 데니는 모에게 달려가 물었다. 무슨 수를 쓴 건지 이제는 좀 알려줘. 대체 어떻게 복권에 당첨이 된 거야? 모는 대답했다. 진짜 알고 싶다면 알려줄게. 나는 복권을 사기 전에 꿈을 꿨어. 천사들이 성가를 불렀는데 그들은 7줄로 서 있었고 줄마다 8명이 있었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 나는 바로 다음 날 63이라는 숫자로 끝나는 복권을 샀지. 그래서 당첨이 된 거야. 하지만 7 곱하기 8은 56이잖아. 63이 아니라고. 정말? 몰랐네. 넌 참 계산을 잘하는구나. 데니는 세상에는 해답을 제공하는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는 비록 잘못된 계산을 했지만 직관적 활동에서조차 이성에 의존해야 하는 데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 숨겨진 세계는 논리적으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부조리가 오히려 생존의 통로가 되는 이상한 곳이다. 완전한 바보가 어설픈 현자보다 더 쓸모있는 곳이며 순진함과 미련함이 지식의 새로운 측면을 밝혀주는 곳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해결책은 종종 모든 질문에 철저하게 새로운 의문을 덧붙이는 데서 얻어진다. 숨겨진 세계에는 지도가 없다. 숨겨진 세계는 먼저 경험을 통해 접근하고 나서야 인식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논리를 버려라. 인간의 가장 공통된 희망 중 하나는 무질서하고 비논리적이고 난해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듯 보이는 특정 종류의 정보들을 통제하고
다루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꾼 꿈을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처럼 욕망은 곧 좌절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명확하게 정의된 주제와 자아가 없는 꿈속에서 얻어진 결론들은 언어와 개념으로 구성된 이 세계 속에 오히려 막연함만 증가시킬 것이다. 꿈의 대상들은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와 떼어놓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의 특성을 파악하려면 먼저 그 배경부터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따금 직관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드러난 세계 속의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숨겨진 세계로부터 새어나온 지식을 육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마치 드러난 영역의 요소처럼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육감은 객관, 논리, 인과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무언가가 형상을 획득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형상을 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매개체를 발견했을 때 이를 직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지를 갖고 숨겨진 영역을 다루려고 노력할 때는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의 차이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관적인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개입하지 말고 답이 저절로 떠오르도록 내버려둔 뒤에 그 답에 적절한 질문을 역으로 추적하라. 만약 이런 직관적인 대답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들이 가슴 주위를 맴돌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면 곧 적절한 질문이 맴도는 정답들 중 하나를 정확히 찾아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출처를 알 수 없는 해답이 드러난 세계 속에서 형상을 획득할 것이다. 그들은 무척 궁금해할 것이다. 어떤 질문을 던졌기에 이런 답을 얻어냈지?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다. 그들은 질문에 대답하는 행위가 아니라 질문이 답으로 되돌아오게끔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상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통제보다는 내버려둠을 통해 직관적인 세상에 참여할 수가 있다.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자. 랍비 수시아와 같은 도시에 살던 한 남자는 그 랍비의 청빈한 생활을 보고 무척 감동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랍비의 성구함에다 가지고 있던 돈을 몰래 놓고 사라졌다. 그 돈 덕분에 랍비 수시아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 한편 자선을 베풀기 시작한 남자도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어갔다. 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랍비에게 더 많이 기부를 했고 그럴수록 이자가 붙듯 더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는 랍비 수시아가 위대한 랍비 마깃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자에게 기부한 탓에 이만큼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 스승에게 기부한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이 따를까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생각을 실행했다. 그는 랍비 마깃이 머무는 도시를 찾아가 자신의 기부를 받아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남자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마저 모두 잃는 처지가 되었다. 남자는 고민 끝에 랍비 수시아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말하고는 스승이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다고
당신이 말하는 바람에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게 되었다. 그러자 랍비 수시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해 보시오. 그 대상이 내가 되었든 그 누구였든 당신이 분별하지 않고 기부했을 때 마찬가지로 신도 누구에게 복을 내리는지 분별하지 않고 당신에게 행운을 주었던 거라오. 하지만 당신이 특별히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부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자 신도 똑같이 분별하기 시작했다오. 이 이야기는 남자가 통제력과 논리에 매달리자마자 다른 본성의 과정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준다. 우리 몸이 부교감 신경계의 지배를 받듯 사고작용에서도 같은 양상이 펼쳐진다. 직관의 세계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신중하게 다뤄줘야 한다. 습관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논리의 영역에 출두시켜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이것 좀 봐 하는 말은 우리를 좀 더 논리적이고 분별적으로 만든다. 그러나 신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를 숨겨진 세계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가슴을 봐라고 말하는 대신에 가슴에 귀를 기울여봐 하고 말해야 한다. 저 너머의 숨겨진 영역 안에서 보는 능력으로 잡아낼 수 없는 무언가에 접근하려면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숨겨진 영역에 정당하게 참여하고 직관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드러난 세계에서 통용되는 통제의 방법들은 이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이야기는 중요한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의도적인 선택과 추론으로 숨겨진 영역을 대할 때마다 숨겨진 영역과의 관계는 더욱 꼬이게 된다. 논리는 오히려 지배력을 약화시킨다. 숨겨진 현실에 논리적인 조건을 적용하려는 욕망은 지금까지의 교류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 속의 부자는 숨겨진 영역과의 관계에 형상을 애써 끌어들였고 그 형상적인 차원에 속박되자마자 관계는 끝이 났다. 그가 매개체를 인식했을 때 그는 형상에 대한 어떤 인식도 없이 그저 적절히 노력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형상을 독점하려 한 탓에 숨겨진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리는 처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예전에 절판이 되었던 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정신세계사에서 재출간이 되었습니다. 절판됐을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유대인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